미리 보기에 첫 번째로 원자의 구조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라는 입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들 그리고 그 기본 입자들의 성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달 과정, 알게 된 발달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의 쭉 변천 과정의 역사를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원자 모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그림은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원자라는 입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요 중학교에서 또 배웠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원자라는 입자는 일단 맨 가운데에 원자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파란 색깔 이런 입자들을 양성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현한 입자들을 중성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들이 뭉쳐져서 가운데 원자핵을 구성을 하고 그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입자가 원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양성자라는 입자는요, 말에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성, 플러스 전하를 띠는 그런 입자예요. 자, 중성자는 그럼 어떤 전하를 띨까요? 중성이니까 전하를 띠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와 플러스의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자가 합쳐진 원자는 우리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세상에 사람들이 방금 원자가 원자핵,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맨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거든요. 실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입자들을 하나하나 알아낼 때마다 그 알아낸 입자를 추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자 모형도 쭉 변천이 일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자 모형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원자 모형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원자 모형은 돌턴의 원자 모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 원자라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정말 기원전 몇 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가 세상의 물질들은 알갱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한 2000년 동안 이 원자설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그 원자설을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입자인 원자는 어떤 입자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공이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볼링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쪼갤 수 없는 이 단단한 입자가 바로 원자다 해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원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돌턴의 원자설을 부정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톰슨이 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려면 이 기존에 있던 2000여 년간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00년이라면은 굉장히 옛날이겠죠. 2000년 전이라면은. 그래서 그 2000여 년 동안 지배해왔던 이 세계관을 깨트리고 부정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려면 그냥은 안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는데요. 그 실험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고 왜 그 실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음극선 실험이라는 겁니다. 자, 음극선 실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 장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유리관으로 이런 실험 도구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유리관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 진공이라는 것은 기체를 거의 없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안에 거의 기체가 들어가지 않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자, 이쪽에다가 금속판을 조그맣게 잘라요. 딱딱한 금속판을. 그래서 하나를 세워놓고요. 자, 이쪽에다가도 금속판을 잘라서 세워놓고 이 양 두 개의 금속판에 전지를 연결을 해요. 이 전지의 한쪽의 마이너스 극은 앞쪽의 금속판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은 반대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장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 전지를 연결했는데 이 장치 안에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네, 원래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톰슨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고전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 쪽에서 갑자기 뭔가 형광색의 푸르스름한 빛이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평범한 멀쩡한 금속판인데 거기서 갑자기 파란 색깔 빛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 연결된 금속판에서 나온 이 빛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음극선이라고 지었어요. 음극에 연결된 금속판에서 나온 이런 광선이다 해서 음극선이라고 톰슨이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들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은요. 먼저 첫 번째, 자, 마찬가지 장치예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 설치하고 이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한 다음에 고전압을 가해주면은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음극선이라는 것이 나온다. 자, 근데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다가 이러한 특정한 모양의 장애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 장애물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다. 자, 이걸로부터 우리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직진한다라는 성질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빛이 있어요. 쭉 빛이 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장애물을 설치하면은 이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빛은 직진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데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 라는 것은 이 음극선이 직진한다 라는 성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나오면은 직진하는 성질이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실험을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장치예요.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극 연결했고요.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극 연결을 했는데 고전압을 가해주면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 쪽에서 음극선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음극선이 직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나서 요거 빛과 비슷한 종류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왜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거 있잖아. 레이저 포인트? 그런 종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두 번째로 했냐면은 바람개비를 놔뒀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개비 알죠? 바람개비 바람 불면 이렇게 돌돌돌돌 돌아가잖아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후하고 바람을 불면은 입에서 나오는 이 기체 공기 분자들이 이 바람개비의 날개를 톡 하고 치죠. 그럼 이 날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회전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음극선이 지나가는 이 경로에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이 바람개비 날개가 막 돌아가더라. 어떤 의미를 갖냐? 이 음극선이 바람개비 날개를 쳤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얘를 치려면 이 물질은 질량이 있는 입자여야 됩니다. 질량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이 바람개비 날개에 닿아도 날개를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따라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거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요. 자, 아까 봤던 장치이죠.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음극선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음극선은 원래 직진하잖아요. 직진되고 있는 이 음극선 위아래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연결한 다른 전기장을 가해줬어요. 자, 이 전기장이라는 거는 이게 장소할 때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장소다. 이쪽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기운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음극선이 직진을 하다가 전기장을 가해줬더니 갑자기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쪽으로 휘어졌냐면은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뭘 알 수가 있죠?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한테 끌려간다라는 의미는 반대 전하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장 실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실험 3가지를 통해 알아낸 결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자는 직진한다. 그리고 음극선이었죠. 음극선은 직진한다. 그 다음에 음극선은 질량이 있는 입자이다. 그리고 그 입자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그래서 톰슨은 알아냈어요. 아, 지금 이 음극선이라는 물질의 정체는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이구나. 그리고 그 입자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자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고. 지금 음극선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에서 음극선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은 금속판이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죠? 금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 원자들이 쭉쭉 금속 결합을 통해 만들어낸 이 물질을 우리가 금속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론. 결국 이 음극선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금속판은 금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음극선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야? 금속 원자로부터 나오는 입자들이죠. 근데 음극선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전자들이 흐르는, 전자라는 입자가 흐르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자는 금속 원자들에서 나오는 입자이다. 자, 그러면 돌턴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톰슨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린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전자라는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렇게 전자라는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자는 아까 알아봤듯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원자라는 알갱이는 중성 상태여야 된다, 정기적으로. 근데 이런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져 있는데 이 전체가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의 전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박혀져 있는 이 공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체적인 이 공 안에 이런 전자 입자들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모양을 톰슨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플럼 푸딩 모양이라고 불렀거든요. 애칭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은 플럼 푸딩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톰슨이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이었대요. 그래서 톰슨이 굉장히 빵을 좋아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주로 먹던 이 빵의 이름을 따서 이 마치 빵 속에 초코칩이나 건포도들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원자 모형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톰슨의 원자 모형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 다음에 나오는 것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근데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이 중간 과정에는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예요. 톰슨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이 대학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박사 과정이고 쭉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원이었어요, 러더퍼드가. 자, 근데 톰슨이 원자 모형을 딱 발표하고 나서 이 전 세계 과학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과학자들이. 왜냐면은 거의 20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돌턴의 원자 세계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자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야, 단단한 공이야 라고 믿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톰슨이 딱 등장해서 아니다,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이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내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냈어. 라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돌턴이 맞는 건가? 근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기에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낸 이 사실들이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모형이 맞고 틀린지를 사람들이 막 논란거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막 이렇게 막 논란거리로 사람들이 막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러더퍼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제 톰슨의 제자니까 톰슨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 나의 스승인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는 거를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당찬 포부를 갖고 그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결과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죠. 자, 그럼 그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 장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딱딱한 금속판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잘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서 여기에 이렇게 벽을 형성을 합니다. 스크린을 형성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는 금박을 설치를 합니다. 자, 금박이 뭐냐? 금이라는 금속을 아주 얇게 만든 박 형태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도 가끔 봅니다. 언제 보냐면은요, 좋은 이 회 먹으러 가면은, 스시 먹으러 가면 그 위에 장식으로 이렇게 금박 같은 거 올려놓죠. 아니면은 예쁜 케이크들, 그 케이크들 위에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금박 올려놓잖아요. 그 금박을 이렇게 더 얇게 해서 요 가운데 설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금박은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금 원자들이 금속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박을 향해 우리가 알파 입자라는 거를 쏴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총 같은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알파 입자가 빵빵빵 하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계속 쏴줘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한 그런 실험인데요. 자,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먼저 알파 입자라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우리 교재 옆에도 나와 있는데요. 헬륨의 원자액이에요. 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지만 질량수 4짜리 입자입니다. 자, 얘 원자액이라고 하면 기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입자냐면요. 일단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이 안에 양성자가 2개 들어있고요. 자, 질량수가 4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성자 2개를 추가해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은 바로 뒤에 가서 우리가 원자의 구성 입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필기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 원자가 이런 입자가 중성이 되려면 이 안에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알파 입자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헬륨의 원자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원자가 아니라 여기서 전자를 다 제거를 해요. 그럼 다 제거하고 나면 이 헬륨의 원자핵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중성 상태에서 전자 2개가 제거됐으니까 전하는 2+를 띠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되는 실험이라고? 산란되는 실험이라고. 이 산란이라는 거는 과학에서 직진하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을 산란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예측할 수 있죠. 이 알파 입자가 원래는 그냥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산란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실험이구나, 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구나라는 걸 예측하면서 실험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실험 장치인지 선생님 설명을 해줬고요. 자, 금박을 향해서 알파 입자를 계속 쏩니다. 그런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왜 이 실험을 러더퍼드가 고안을 해냈냐면은 러더퍼드는 자, 위에 있는 게 단단한 공 모형, 돌턴의 원자 모형이고요. 밑에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둘 중에 어떤 원자 모형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싶었죠. 자, 만약에 이 실험을 했는데 원자가 실제로 돌턴이 말한 원자처럼 생겼다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입자이죠. 이 공 모양은 돌턴의 원자 모형은. 그럼 이 원자를 향해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튕겨 나가야 됩니다. 쏘는 족족 다 튕겨 나가야 돼요. 왜냐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이니까 원자는. 자, 근데 만약에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생긴 원자라면 실제로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이 알파 입자가 톰슨의 원자를 다 통과를 할 겁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예측을 했냐?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이기 때문에 특성이 첫 번째,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그리고 단단한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단단해요. 왜냐하면 원자 핵이기 때문이거든요. 원자의 핵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특성은 굉장히 크기가 작다, 작은 입자다. 그게 알파 입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알파 입자를 이 톰슨 원자 모형에 쏴주면 이게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 공에 전자들이 박혀져 있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는 이 원자핵들에 비해서 알파 입자인 원자핵들에 비해서 굉장히 질량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그냥 얘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실험 결과를 보고 둘 중에 어떤 모형이 맞는지 판가름을 하고자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자,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 알파 입자를 쐈어요. 쐈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여기 와서 검출이 됐대요. 자, 이게 어떻게 검출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벽 안쪽에 형광물질 이런 것들을 발라놨거든요. 자, 이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이유는 나중에 알파 입자가 이 형광물질에 닿게 되면은 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알파 입자가 여기 와서 부딪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잖아요. 원자도 작은데 원자핵은 더 작죠.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가 직진을 하는지 뭐 어떻게 산란을 하는지 우리가 실제 눈으로는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알파 입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벽 쪽에다가 형광물질 같은 걸로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알파 입자가 그 형광물질과 만났을 때 거기에 닿았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니까 아, 그쪽에 알파 입자가 움직였구나. 글로 가서 알파 입자가 부딪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다시 한번 만약이 아니라 이제 러더퍼드가 실제로 이 실험을 했어요. 자,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여기 와서 반짝반짝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대부분 직진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직진을 했으니까 아까 직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구나. 그냥 직진해서 통과를 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려던 찰나에 알파 입자가 갑자기 여기 와서 반짝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알파 입자가 여기 와서 반짝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직진이 아니라 직진을 하다가 살짝 휘어져야지 여기 와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뭔가 이게 실험이 잘못됐나? 라고 알파 입자를 계속 더 쐈어요. 자, 더 쐈더니 역시 계속 직진해서
한 8,000개 정도 쏘면은 8,000개 중에 한 799개 정도는 7,999개 정도는 여기 와서 결과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희박한 확률 8,000개 중에 한 1개 정도의 꼴로 그 확률로는 갑자기 또 이쪽에 와서 알파 입자가 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튕겨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톰슨의 원자 모형도 아니고, 자, 돌턴의 원자 모형도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돌턴에 따르자면 다 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공 모형이니까 얘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 둘 다 모형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냐?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보겠습니다. 자, 러더퍼드는 원자의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야. 근데 그 비어있는 공간의 중심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은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원자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러더퍼드가 왜 그 실험을 보고 이런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선생님이랑 실험 결과를 하나하나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실험 장치를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직진을 해서 여기 끝에 와서 검출이 된다고 했죠. 자,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원자 입자 안에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를 해서 직진하여 여기에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금박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럼 금박을 옆에서 보면 금박은 금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금 원자들의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알파 입자는 직진한다는 사실을 통해 대부분은 비어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근데 정말 극소수 한 8,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가끔 가다가 알파 입자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튕겨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튕겨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얇은 금박 안에 무거운 알파 입자를 튕겨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더 단단한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하고 맞아 떨어지면 알파 입자가 이렇게 튕겨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존재를 원자 핵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대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 안에 굉장히 단단한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알파 입자가 딱 하고 맞아 떨어지면 튕겨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온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는 이제 러더퍼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안에 원자핵이라는 단단한 알갱이가 있다. 근데 그 단단한 알갱이는 굉장히 질량이 무겁고 매우 단단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왜냐면은 알파 입자를 튕겨 내보내려면 알파 입자보다 더 무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파 입자도 만만치 않게 질량이 큰 입자인데 크기에 비해서 걔가 튕겨 나갔다는 건 걔보다 더 무거운 애가 여기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질량이 꽤 크고 굉장히 단단한 뭔가가 존재한다. 거기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다. 자, 그리고 매우 크기가 작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확률을 보면 돼요. 8,000개 정도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그 중에 1개 정도만 튕겨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원자가 굉장히 이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 원자핵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에 8,000개 중에 나머지는 다 통과를 하죠. 근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1개꼴로 부딪혔다라는 뜻은 그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 결론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알파 입자는 아예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알파 입자도 검출이 됐대요. 자, 그럼 왜 알파 입자가 이렇게 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알파 입자는 원자핵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죠. 원자핵이니까. 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이렇게 통과를 하다가 이 금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을 만나게 되면 같은 플러스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반발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살짝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산란되는 소수의 알파 입자도 나타났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 안에 조그만한 원자핵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그 원자핵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재 지금 70쪽에 있는 내용까지 했어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까지 했고요. 자,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우리가 알아낸 러더퍼드까지 오게 된 이제 전자를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원자핵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런 원자 안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실험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이런 입자들의 성질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 70쪽